과연 이 흉악범죄자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2대2가 된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했을 때 가장 분노가 해소되죠.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997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평생 가둬만 놓고 안전하게 우리는 거기서 유지한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사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형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사형당해 죽었고요. 사형제에 반대하는 철학자가 얼마나 많은가. 별로 없더라고요, 뜻밖에도. 네가 뭐 자연사할 수도 있는데 너는 어쨌든 사형수야. 인간에게 선언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게 있다. 김석 교수님의 의견 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쓸데없는 질문도 쓸모있게 답을 찾아가는 시간, 철학을 보다 김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호건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 만나고 있습니다. 철학 유튜버이자 작가 춘코 이충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과학철학자 장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 현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건국대 김석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분들은 과연 이 흉악범죄자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성선설을 지지한 만큼 당연히 착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인간을 사형시킨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이슈지만 그래도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찬성이긴 한데 엄격하게 제한을 두자는 의미에서 제한적 찬성인 거고요. 저는 인간이 선한 능력, 그 다음에 악한 능력 다 갖고 태어났는데 정말 악한 행동들을 했다. 그럼 책임을 물어서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형 집행의 효과는 뭐냐? 결국 그 악을 통해서 사회가 다시 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면 꼭 사형을 할 필요가 없이 평생 못 나오게 하면 된다. 그 고통도 대단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춘코님과 김석 교수님은 찬성. 찬성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가 장대익 교수님하고 그리고 전홍 교수님인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2대2가 된 상황입니다. 인간 생명이 잠시만요. 한숨이 너무 깊었는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사실은 뭐 명확한 입장이 있다기보다는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사형이 그래도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인간이 선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해도 사회라는 것이 존속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논리라는 거를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생명에 대한 권리라는 것도 그래서 당연한 걸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인 걸로 존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생명의 권리라는 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 논리를 무시하거나 짓밟은 인물이 있다면 제재를 가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제재가 꼭 사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건데, 그래도 사형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제가 일단 흉악 범죄자에 대한 거였으니까 일부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신 거죠. 김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악하다고 지난번에 저는 얘기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오히려 우리 충고 선생님이 성선설인데 사형제도를 찬성하셔서 좀 놀랐는데, 네. 사형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997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형법에는 사형제가 있고 집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계속 합헌 판정이 나온 것에서 보듯이 사형을 제도로서는 지지하지만 실행하지는 말자, 내지는 무지무지하게 엄격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집행이 어렵게 하자, 이 입장에 가까우니까 찬성은 찬성인데 이제 실제 형벌처럼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입장이죠. 지난번에 인간은 선한만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악한만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책임을 묻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데 네가 했으면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니까요. 형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형제도는 수렵채찍기에 나름 있었죠. 누군가가 우리 부족에 와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복수를 하러 가서 그냥 처단하죠. 사형제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직접적인 보복이 아니라 보복을 할 권리를 법원이든 형법 제도에 두는 거죠. 법으로서 엄청난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를 네가 직접 처벌할 권리는 없어. 그 대신 우리 사회가 처벌해 줄게. 이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사형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형벌들도 있으니까 왜 사형제도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폭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배신하면 죽이고 하잖아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보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상의 삶이 파괴돼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온갖 그 보복에 휘둘리며 살 수도 없고, 그거를 직접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 빠져
빠지는 거죠. 그 사람조차도.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 드라마가 드라마? 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사형제도가 왜 생겨난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사회를 직접적인 보복의 카이오스에서 상태로 구원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만 벌을 네가 직접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형제도를 만든 거는 너무 극악범이고,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면 이 사람을 왜 죽여야 된다 생각하냐면 끔찍해서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고립을 시켜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표라고 한다면 나오지만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무기징역이죠. 200년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냐. 인권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한테도 사실 고통을 줘야 되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넌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죽여서까지 복수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의 세금으로 그 사람이 먹고 자고 겨울 때 따뜻하게 자는 꼴 자체도 보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철학적인 입장 차가 나타나는 건데요. 칸트의 사상에 기초한 철학자들은 사형 제도는 사회적인 이득이랑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적으로 과연 옳고 그름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득을 얻으면 그게 좋은 것일까, 이 사회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평생 가둬만 놓고 안전하게 우리는 거기서 유지한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느끼는 안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만큼 행복해지니까 사형은 해도 돼,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제가 칸트의 입장을 정확히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의 방식 자체가 사형은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죽였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는 못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빼앗은 거잖아요. 간단히 생각해서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면 이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이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평등이라는 가장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기초적인 원리를 실현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사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춘코님이 칸트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서 뭐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칸트의 기본적인 입장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칸트의 목적으로 대해야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편 언명에 대해서 조금 잘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사형제에 반대하니까 부지런히 찾아봤어요. 사형제에 반대하는 철학자가 얼마나 많은가. 별로 없더라고요, 뜻밖에도. 그래요? 칸트도 사형제도 좋지, 장자크 루소도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인자는 이 사회계약을 어긴 자고 시민의 권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칸트도 이제 사형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도 공리주의자이지만 필요악으로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이제 이탈리아 철학자 베카리아 정도, 철학자라기보다는 법학자에 가까운데 오히려 사형제에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왜 나올까를 생각했더니 과연 법이라고 하는 것, 법 중에서도 이제 민법이 아니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 형법은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민사와는 다릅니다.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게 이제 사형인 거죠. 법이라는 게 최악의 경우에 인간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는 법학자의 모습을 베카리아에서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카리아의 견해를 제가 지지하는데 비슷합니다. 베카리아도 계몽주의 시기 법학자 철학자고. 근데 칸트의 논리는요, 장대익 교수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충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칸트는 의무론이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쪽인데, 칸트가 뭐라 그러냐면 살인에 한해서 사형제에 찬성하더라고요. 그 사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부작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칸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형제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칸트는요, 성서도 인용을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기원적 1700년인가 그때 저렇게 얘기하죠. 살인을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사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살인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그 처벌을 다른 방법으로는 내릴 수가 없다. 아무리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고통스러운 일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죽음과의
같을 정도가 될 수는 없기 없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칸트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형제도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네. 사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고조선의 8조 법검에도 나와 있다시피 살인자사,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형제도가 용인이 되었던 것인데 많은 경우 사형제도가 다른 명분으로 너무나 많이 저질러졌잖아요.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철학자들은 뜻밖의 사형제도 존치론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변호를 하자면 서양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기능해 왔던 걸 근거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응보주의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교화의 수단으로 이거는 다른 영역인 것이고 대표적으로 칸트나 루소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걸. 그건 이제 칸트는 준칙이라고 얘기를 했고 맥심. 루소 같은 경우는 일반 의지가 될 수 있는 의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형이 제가 제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수단적 의미라기보다는 법의 그 최고의 어떤 형으로서 갖는 상징성, 집행하지 않을 거면 없애도 되지 않냐 그러지만 그랬을 때의 법의 의미는 좀 많이 퇴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형벌로서 사형제는 하되 말씀하신 대로 사형제도가 역사적 악용돼 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 빅토리아 시대 소매치기들 막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사형제도를 형벌로서보다는 통치 수단으로 이제 남용한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이제 도덕적 수단으로서 사형제도가 갖는 의미들. 칸트는 두 가지 이념의 차원을 구분을 하거든요. 예. 구성적 이념과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규제적 이념. 실제 사형제도가 제도로서 힘을 발휘한다는 게 이제 구성적 차원이라면 그게 아니라 상징성인 거죠. 마치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이상으로 제시됨으로써 우리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듯이 인간에게 선언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게 있다. 그게 정의의 관념에 부합된다. 이런 원칙에서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마든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악용된 사례도 있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자나라는 것들이죠. 저하고 이제 견해가 같으면서도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이제 역사적 오용의 사례를 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 오용의 사례가 어느 정도였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사형당해 죽었고요. 사형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로마 세네카도 사형당해 죽었고요. 토마스 모도 사형당해 죽었고요. 심지어 뭐 나사렛 예수 같은 지도자도 사형을 당한 셈이잖아요. 살인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경우를 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많은 합법 살인들이 한국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역사적 오용이 너무 많고 그건 결국 인간이 내리는 판단에 오류가 그만큼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 그게 무기형이든 종신형이든 200년 300년이든 간에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석방하기도 하고 보상을 지불하기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징범이 잡히면. 그런데 사형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오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지기 때문에 살인이라든지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칸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만 우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입장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되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실질적으로는 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법으로는 사형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 점에서는 정서적으로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징범이 따로 밝혀져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전통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논했는데 현대로 점점점 넘어오면서 사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점점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존엄하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려는 정신이 첫 번째로는 있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잘못된 집행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다 견해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견해 같은 경우도 리스크를 합리적인 선에서 어떻게든 관리하기를 원하는 좀 현대인들의 경향성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우리 삶에서 때때로 저지를 수 있고 엄청난 파멸로 향할 수도 있고 도박처럼 던지는 그런 자세, 이게 과거 사회에서는 되게 익숙했던 인간의 정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대항해 시대 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나가듯이 한병철 철학자 분의 불안사회라는 책이 이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원제를 보니까 희망의 정신이더라고요.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희망에 의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는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쭉쭉쭉쭉 세워나가다
보면은 언젠간 잘할 거야.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10억 벌어서 뭐 집 사가지고 또 그거 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0억짜리 집까지 막 이런 희망을 굉장히 품잖아요. 그리고 그 희망의 바탕에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사회가 우리한테 그렇게 오류를 저지르는 거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을 자꾸 심어주는 게 아닌가 싶고 사회형에 있어서도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작은 가능성도 아니고 꽤 큰 가능성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분명하게 너무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해서 목숨을 바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거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경향성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싶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형이라는 게 그래도 존속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건 시대 정신에 반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쭉 이어지진 않도록 제동을 걸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나 평등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있어야 되는 형식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사실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로 범죄자를 사형 집행했다고 하는데 제도가 갖는 역설이 그건데 기요틴이 갖는 모순이 그거거든요. 원래 죄수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단칼에 목을 자르는 건데 사실은 기요틴 그러면 이게 공포정치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마 기요틴을 이렇게 내걸고 광장에서 사형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고 막 끔찍한 거고 할 텐데 기요틴이 도입된 의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미국에서 질소든 뭐든 이것도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이제 전기의자로 처형을 시켰는데 잘 집행이 안 돼가지고 무지하게 고통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나요. 그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보이는 거죠. 뇌는 수렵채찍기에 잘 적응돼 있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고 누가 가해자가 있다 그랬을 때 가해자를 직접 처벌했을 때 가장 분노가 해소되죠. 지금의 형법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놈은 저렇게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다 있는 건데 그러려면 그 절충안이 뭘까? 사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을 딱 집행했을 때 그게 정말 형벌을 받은 걸까? 아니면 끔찍하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50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는 게 더 큰 복수인가 생각을 해보면 몰라요. 뭐가 더 큰 복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복수와 정의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복수적 의미로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그 형법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응보의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사형제도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거는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정당화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를 들어 사형 집행에 찬성할 때 드는 예들도 보면 다 뭐 연쇄살인범, 총기 난사 다 이런 사람들이지 도둑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고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장대익 교수님이 칸트적인 모순 아니냐 그랬지만 저는 충분히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형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하나의 이념으로 선언되는 것들이 지극히 칸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존중하니까 함부로 남의 생명을 앗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서 죽게 하지 마라. 남에게 고통을 가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칸트가 얘기한 정의의 관점에서 사형제도 존치는 사실 논리적으로 깨트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죽음과 동등한 형태의 형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깨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자유를 구속하고 해도 피해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과 동등한 수준의 고통을 가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칸트의 주장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대하는데요. 사형은 너무 손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잘 안 죽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존재를 그냥 없앰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게 최선일까?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계속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효과 측면에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나 죽으면 돼. 그리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고립해서 축출하고 그랬을 때 고통을 느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복수해야 된다는 논리로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형제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이지? 더 고통스럽게. 네, 10명 죽였다. 한 번밖에 저 사람을 못 죽이는데 어떻게 더 죽일까? 막 이런 그게 생각을 해요. 모든 네. 복수 영화의 빔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는데 그 죽임으로써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장대익 교수님 말씀처럼 죄지원자, 뭐 살인을 했다든지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을 기고 끝내는 건 인간에 대한 게으른 태도. 아이만을 교수형 시켰을 때 마르틴 부부라는 그 신학자가 반대했거든요. 아이만의 죄과를 뭐 변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만으로 하여금 충분히 자기의 죄과를 인지하고 처절한 반성, 고통을 알게 한 다음에 교수형하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쉽게 그냥 교수형 시켜버리고 마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비유를 들으면 암이 생기면 도려내는 경우가 있고요. 몸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 낸 다음에 자연치유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대로 암을 치료하고 복합적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 도려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일단 효과적인 면에서 최선인가, 도덕적으로도 맞는 건가? 저는 여기 설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수의 논리로 사형을 그 국가가 대신해주든 개인이 대신해주든 공동체가 대신해주든 그거는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하고 누가 죽었는데 너도 그러면 네 목숨을 내놔라 이거는 사실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존속했을 때 그것이 주는 각성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너는 사형을 받을 만했고 사형을 받았어. 네가 뭐 자연사할 수도 있는데 너는 어쨌든 사형수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너는 최고가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으로 살면서 반성을 해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사법이 원래 원하는 그 기능하고 반성할 기회를 박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한적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형을 뭐 그냥 무의미하게 두자는 건 아니지만 실제 사형 집행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거론한 것도 일단 아무리 인도주의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형제도 자체가 되게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뭐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면 정말 고통 없이 죽겠어요? 보면 금방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제도로서 사형제도를 생각할 때는 그런 맹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타인을 우리가 죽일 권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타인을 죽일 권리 없죠. 그런 이유로 사형제도도 개인적인 사적 보복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럴 권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권리는 없다.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유교나 유가적인 이념을 굉장히 지배적인 이념처럼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지배했던 건 저는 법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관이 있어요. 예. 율법 사관이 예. 겉으로는 유가지만 예. 실제로는 법가다. 그리고 알맹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형제도라는 것도 암암리 함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 유가의 입장에서는 사형제도를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쪽이니까. 그리고 양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 가득한 사람이 모두 성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죠. 다 선언 그런데 거겠죠. 사형제도는 있었어요. 다만 조선시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시대는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3번의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사형을 한다면 아무리 하찮은 죄라 하더라도 임금이 직접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가 거의 없었다고 볼 정도로 봐야겠네요. 임금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우린 사약을 먹는 거 너무 다만 많이 이제 먹는데 영모에 걸렸다 아. 그러면 서양은 이제 신성모독에 걸리면 화형당하잖아요. 조선은 영모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사형 먹고 죽는 거예요. 영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형제를 악용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억울하다고 밝혀지면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함대를 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저술로 스스로 3권을 꼽았는데 경세유표, 험험신서, 목민심서잖아요. 그중에 험험신서가 형법서입니다. 험자가 삼갈 험자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때는 가능하면 신중하고 또 신중함을 거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형주의입니다. 법가는 중형주의고요. 가벼운 죄를 지어도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가벼운 범죄가 계속 일어나면 무거운 범죄가 저절로 일어나니까 가벼운 범죄일 때부터 신상필벌, 일도양단해서 처벌을 해야 무거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형주의예요. 근데 유가는 그 상을 줄 때는 가능하면 무겁게 주고 형벌을 줄 때는 어떻게든 줄이는 쪽으로 주장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유학자는 전통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사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상황인 전통적으로 거네요. 전통적으로 그런 네. 거네요. 혹시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흉악범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예전에는. 가둘 수 있는 교도소도 사실은 잘 만들 수도 없고 정말 얘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 방법이 손쉽기도 하고 거의 유일한 방법이 사형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둘 수 있고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고통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제도가 바뀐 건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가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를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게 단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범죄와 공동체가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게 돼 있고 갈등 속에서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공동체가 이 희생의 문제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할 때 형벌이라는 게 있고 그 형벌에는 분명히 경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에 있어서 경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어떤
어떤 최고의 형벌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제도와는 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조선시대 형벌로 팽형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죽었다. 사회적으로는 얘는 사형수고 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이 사람한테는 공동체가 더 이상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가 의미라면 사실 무기징역이 가장 상징적이죠.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하고 너는 사형인데 사형이야. 집행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시대는 근데 조금 그게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니 사회적인-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원래 교수형이었다가 정기의자를 쓰기도 하고 약물 투여를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질소가스를 주입해서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형벌을 집행할까 이런 고민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사형제도를 집행하면서도 인간적 권리라든지 이런 걸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형수들이 어떤 심경의 변화들을 겪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해 보이거든요. 저도 사형평 반대 계기가 좀 있어요. 영화 중에요.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폴란드 감독, 유명한 케슬로프스키 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근데 여기 이제 범죄자가 흉악범죄자예요. 사람을 죽인 거죠. 사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적어도 사형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사형 당하거든요. 사형 당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뭐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고 하니까 단순히 흉악범죄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얻는다?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상당히 받았어요. 지난주 그 성악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성악설이 50%나 나왔다라는 게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선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형제라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경험적인 연구의 영역인 거고 근데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까지 과연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이나 이제 안전의 측면에서 정말로 좋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었고 사형이라는 거를 얼마나 인간을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거냐에 있어서도 사형을 안 하고 무기징역으로 가둬놓는 것이 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냐? 이것도 저는 좀 질문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그 사람한테 희망을 뺏는 일인 게 무기징역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면은 사형수 입장에서는 사형을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형벌 차원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벌을 받아야죠.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을 느껴서 그 사람이 반성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형법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죽이는 것보다 반성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와,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거 어쩌지 내가? 그러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가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는 법의 철학에 맞는 것이 아닌가. 형벌에서 인권이라는 게 깊이 고민돼야 될 게 사형과 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예를 들어 구분하지만 제가 언젠가 좀 그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서 제일 잔인한 형벌이 독방에 가둬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형보다 더한 폭력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형제도가 없어도 그런 식으로 징계가 남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없는 이만 못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사형제도가 상징적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소자들에 대해서 그걸 집행할 때도 엄격한 방법이나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사형이 없는 대신에 너는 평생 독방에 갇힐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거는 반대하죠. 토론을 하다 보니까 김석 교수님의 의견 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성공했네요.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갑자기 근데 궁금합니다. 왜 서양 고대 철학자들은 그렇게 사형제를 찬성했을까요? 정자크 루소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론자니까 사회계약을 위배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민의 권리 중에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다면 받은 그 권리를 다 포기한 것이고 시민의 권리가 박탈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루소는 이제 성선을 주장했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을 그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강력하게 바라보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철학자 중에 존 로크도 사형제도에 찬성했던 인물인데 생명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고 생명권을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흉악범의
명의 경우에는 생명권을 본인이 자신의 자유로 포기를 아예 자발적으로 해버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생명권이 없는 것처럼 대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 행위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아까 이제 동서양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 걸로 바라본다면은 너는 너의 생명권이라는 걸 스스로 포기한 인간이야 라고 단언하기는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개인성, 한 명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는 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인간에 대한 개념이 계속 시대마다 바뀌어 온다라는 거죠. 왜 철학자들이 찬성을 했냐, 고대나 중세 때까지는 이게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자체가 논외였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거 죽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살려둬야 되고 뭐 교화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오늘날의 입장에서 다시 반추해가지고 왜 사형제도는 항상 이렇게 지지돼 왔을까? 지지돼 온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제 근대에 와서 사형수들의 인권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법이라는 걸 집행할 때 무조건 응보적인 차원에서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 싹 트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형제 찬반이 오랜 논쟁 주제인 것처럼 됐지만 그렇게 오랜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답일 것 같아요. 오늘 사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